저는 올해로 64세가 된 전직 은행원입니다. 32년간 지역 농협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출 심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아내와 함께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8억 5천만 원을 바탕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도 완전히 제 명의였고 매달 적금도 빠짐없이 넣어왔죠. 딸이 결혼하면 축의금도 넉넉히 주고 손자 생기면 용돈도 주자며 행복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지어서 텃밭도 가꾸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처음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대박이래요. 제 친구 언니도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월 2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저만 투자 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딸의 말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한번 도와주는 게 어때? 성공하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은행에서 32년간 일하면서 투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사업 실패로 파산하는 것을 직접 봐왔거든요.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럴듯해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 분석, 예상 수익률, 심지어 유명 컨설팅 업체 로고까지 박혀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런 거 잘 판단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딸의 말에 저는 묘한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32년간 쌓아온 금융 지식이면 위험한 투자와 안전한 투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첫 번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억 원을 딸에게 투자했습니다. 딱 이것만. 이걸로 시작 자금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못을 박았죠. 딸은 정말 기뻐하며 약속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6개월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처음 2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매주 보내주는 매출 현황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빠, 이번 주 매출이 1,200만 원이에요. 이번 달은 5천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엔 억대 매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하구나.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하지만 3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매출 현황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한데 추가로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놓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처음 약속이 뭐였어? 1억으로 끝이라고 했잖아. 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 놓치면 다른 업체가 다 가져가요. 투자금 회수는 다음 달이면 100% 확실해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행에서 배운 원칙이 있었거든요. 한 번 선을 넘으면 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달랐습니다.
딸의 사정을 계속 듣고 나더니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성공하면 우리도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결국 아내는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2억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런 큰 돈을 내 허락도 없이 보낸 거야? 아내는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딸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곧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도 처음에 투자했잖아. 그 2억도 금세 부족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뒤 딸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욱 절박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죄송해요. 예상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1억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이번엔 제가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우리가 벌써 3억이나 줬는데 또 달라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하지만 딸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지금 그만두면 정말 다 잃어버려요.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매일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아내는 딸을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맞섰고, 딸은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갔고, 딸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가족끼리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딸의 눈물 작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휴 제안이 왔어요. 지금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몇 배로 불려서 다 갚을 수 있어요. 계약서도 다 준비됐어요. 그 말에 결국 1억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이유로, 그 다음 달에도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했어요. 임대료가 밀렸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서 다 그만두었어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돼요. 광고비를 더 투입해야 매출이 늘어나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들이었고, 저희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통장 잔고는 1억 원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8억 5천만 원 중에서 무려 7억 5천만 원이 딸에게 들어간 거였죠. 그제야 저는 정말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우리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딸의 사업은 이미 완전히 망해 있었고,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딸이 저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제대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초기 매출 보고서들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딸의 생활비와 이전에 진 빚을 갚는 데 쓰였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딸이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온라인 사업이 너무 어려웠고, 돈도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고백을 듣고 저는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2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투자와 사기를 수없이 봐왔는데, 정작 제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였으니까요. 남은 1억 원마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아빠, 지금 모든 걸 정리하려면 정리 비용이 필요해요. 사무실 임대료도 3개월치나 밀렸고,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내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잖아.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아내의 말에 결국 마지막 1억 원도 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평생 모은 8억 5천만 원이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30년간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정리하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5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이었죠. 64세 노인 부부가 2,500만 원 가지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 외곽의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6평 정도이고 화장실과 부엌이 다 붙어 있는 투룸이에요. 새신랑 새신부가 신혼집으로 쓸 법한 그런 작은 공간에 64세, 62세 노부부가 살고 있는 거죠.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뿐이고 세탁기도 없어서 빨래는 손으로 빨아서 베란다에 널어 말리고 있어요. 아내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주로 카트 정리나 진열 보조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다며 매일 성실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일용직이나 단발성 일감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택배 상하차 일을 주로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밖에 못 벌죠.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체력도 딸리니까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딸은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돈을 잃고 난 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가끔 손자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면, 딸의 사업 계획을 더 꼼꼼히 따져봤더라면, 은행에서 쌓은 32년 경험을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고객들에게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검증했으면서 정작 제 가족 일에는 감정이 완전히 휩쓸려 버렸죠.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명확한 투자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1억 원을 줄 때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딸이 사정할 때마다 이번만 마지막, 정말 이번이 마지막 하면서 조금씩 더 주다 보니 결국 전 재산을 다 잃게 됐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끝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아내와의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가 제 모르게 돈을 보내는 일이 반복됐어요.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없었죠. 만약 처음부터 부부가 합의해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딸의 말만 믿고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출 현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딸의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요구해 본 적도 없어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했으면서 말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됐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손절매 시점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인정하고 빨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야.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하는 생각에 계속 돈을 투입했어요.
그게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졌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매인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 저희 부부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고 지내고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간단한 소화제나 두통약 정도로만 버티고 있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치가 됐어요. 커피 한 잔, 빵 하나도 계산해 가면서 사야 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로 나가는 2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요. 요즘 작은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32년간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강의료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에게 투자를 권유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판단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투자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고 절대 넘지 마세요. 무엇보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부모의 노후를 완전히 파괴해서는 안 되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에게도 노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저는 32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 실패와 사업 부도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전문가라고 자만했던 것도 큰 문제였죠. 누구든지 감정에 휩쓸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요. 또 하나 깨달은 건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딸이 준 사업 계획서를 그냥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였어요. 컨설팅 업체 로고도 무단으로 도용한 거였고요. 조금만 확인해 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짓말이었는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만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4세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해요. 집은 작아졌지만 서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견뎌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룸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파요.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딸인데요. 언젠가는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걱정돼서 약국에서 파스만 사다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남겨뒀을 텐데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원룸 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25만 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하더군요. 5만 원이 오르는 건데 저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보다 싼 곳을 찾기도 어렵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신청해 봤는데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한 자리에 10명이 넘게 지원해서 결국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겪은 이 일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실패를 통해서라도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자녀 사업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저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창업이나 투자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이나 주식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를 부모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봤던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했어요. 자녀 사업 자금 지원으로 집을 팔게 된 분,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 심지어는 자녀가 사기를 당해서 부모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겠더군요.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확인도 안 하고 줄 수 있었냐? 은행원이었으면서 그것도 몰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가 밀려와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졌었거든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들 여행 이야기, 자녀들 결혼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특히 용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위축된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아내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면서 자책하더군요. 딸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8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줬어야 했나 싶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딸이 처음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했어요. 사업 계획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시장 조사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는 딸을 믿는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걸 다 생략해 버렸어요.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는 찬성했고 결국 각자 따로 행동하게 됐죠. 만약 처음부터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서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것, 비록 좁지만 잠잘 곳이 있다는 것, 라면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보고 있어요. 우선 건강을 잘 챙기고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늘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려고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봉사활동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가끔 딸이 언젠가는 연락을 해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평생 소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화를 내거나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도 해요. 설령 딸이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녀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무리하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더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서 가끔 그래도 자식이 효도할 날이 올 거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더 이상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따라오니까요. 그냥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부간에 미리 상의해 두세요.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의 중요성이에요. 자녀가 가져온 사업 계획서나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검증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시장 상황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실패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저희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